지난 시간에는 인조반정의 3대 명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로는 인조정권이 반정 초기에 추진한 친명배금 외교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당시 명나라 조정과 그 장수들, 군사지휘관들의 반응은 두 개로 나뉘었는데요. 하나는 인조반정을 찬탈로 규정을 하고 인조정권을 토벌해서 군신의 의리를 밝혀야 된다라는 아주 명분론적인 그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인조반정을 인조정권의 얘기대로 그대로 승인을 해주고 이 인조정권을 반후금 그 전선에 선봉에 서게 함으로써 실리를 챙겨야 된다라는 이제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반정 자체는 명예책봉을 받은 아주 정상적으로 즉위한 광해군을 사전 승인 없이 몰아낸 것으로서 정말 명분상으로는 원리상으로는 하자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조를 토벌을 하고 광해군을 다시 보기를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광해군의 어떤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명예조정은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표명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생 인조정권이 친명적이냐 아니면 친후금적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에 차라리 인조를 승인을 해서 반후금 전선에 적극 동참시키자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그 중국의 이제이책, 그러니까 순한 이로서 사나운 이를 제압한다라는 전통적인 이제이책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당시 명예 예부상서 임요육가 결정을 했는데요. 조선의 중신을 파견을 해서 당시 조선에 있었던 모문용과 공동으로 조선 신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결정하자라고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등례순무 원가립의 부하 유격 이유동하고 모문용의 부하 그러니까 진계성을 보내서 조정의 신료들 831명을 면담을 하고 이것을 명조정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정이 그 성립된 이유라 그 면담의 내용이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 광해군의 어떤 폐륜행위, 유교윤리상의 폐륜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조지은의 배반행위. 예를 들면 심화전투의 패배도 조선 측에서 기밀을 누설을 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광해군이 후금과 교섭을 하려고 시도한 행위, 이런 게 전부 제조지은의 어떤 배반 행위로서 이 진계성과의 면담을 통해서 명조정에 보고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인조정권이 모문용에 대한 어떤 사전의 로비, 그리고 모문용이 또 이것을 받아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어떤 이런 의도하고 이제 결합을 돼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선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명예책봉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명조정에서는 당시 두 가지를 기대를 했는데 어떤 모문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러니까 광해군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기대를 했고, 또 나아가서는 모문용과 조선이 힘을 합쳐서 후금의 배후를 교란하거나 공격해 주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과연 명이 인조정권을 토벌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명도 사실은 광해군 13년 1621년에 요양하고 이제 심양을 함락당함으로써 거의 전 요동 지역을 상실하고 후금에 굉장히 열세 상태로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과연 군사행동을 취할 여력이 있었을까? 그리고 사실은 이때는 가도에 주둔하던 모문용 군의 전력도 굉장히 탄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명이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625년 인조 3년 6월에 명의 책봉사가 도착을 합니다. 이때 명사 왕민정하고 호양보가 도착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인조를 조선의 국왕으로서 책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되돌이켜보면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때 국내적으로는 서궁에 있었던 인목대비를 창덕궁으로 이어하면서 반정이 마무리가 된 것이고, 국외적으로는 사실은 2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인조 3년에 명예 책봉사가 도착해서 인조를 조선 국왕에 임명을 책봉을 함으로써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온 왕민정과 호양보는 이 당시 명예 실권자였던 황간 위충현이라는 사람한테 뇌물을 바치고 자원을 한 자들이었는데, 한양 체류시 하루에 은 1만 양씩을 조선에 요구할 정도로 굉장한 이제 이 토색지를 조선에 요구했었고, 이건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인조의 책봉 비용으로 지출이 된 것이나 진배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과정을 걸치면서 인조는 이제 반정 초기부터 광해군과 다른 어떤 그 반정의 명분을 걸고서 집권을 했기 때문에 다른 노선을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친명 표방이었는데요. 관련되는 인조실록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이 추관 맹양지를 남별궁에서 접견하였다. 이 추관 맹양지는 명에서 파견한 차관입니다. 추관이 패군이 오래도록 천조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거꾸로 두 마음을 품었으므로 신인이 다 함께 분노했었는데, 현왕께서 천명과 인심에 순응하셔 생명을 구제하고 충의가 사람을 감동시키니 다행스럽고 기쁜 마음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본래 재주나 덕이 없는데 조모, 즉 인목대비를 말하죠. 인목대비로부터 왕위를 이으라는 명을 받았으므로 오직 감당치 못할까 두려울 뿐이외다. 백성을 구제할 만한 무슨 덕이 있겠소이까. 전왕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은 혼미하고 용렬하여 조상들이 200년 동안 4대 해온 정성과 임진왜란 때 구원해준 천주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오랑캐를 정벌할 때 몰래 수신을 사주하여 군대의 기밀을 누설케 함으로써 패하게 하였소이다. 이것은 아마 도원수, 수신이라는 것은 도원수 강옥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불곡, 임금의 겸칭, 즉 인조를 말합니다. 불곡은 마땅히 천조와 함께 마음과 힘을 합쳐 기필코 이 적을 무찌를 생각뿐이외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조 1년 4월이니까 그야말로 인조 반정의 직후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친명배금 외교를 표방한 인조였지만 실제 어떤 그 외교의 추진 과정에서는 굉장히 다른 그 양상을 보였는데, 물론 광해군과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이제 머문령에 대한 군수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합니다. 대개 이제 식량과 물자에 관한 지원이었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동기가. 하나는 어떤 인조 정권의 친명배금이라는 어떤 그 정권의 정책적 기조와도 부합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모문령이 다름 아닌 인조가 명으로부터 찬탈이 아닌 책봉이라는 어떤 승인을 받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다라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모문용에 대한 군수 지원이 그 강화가 됩니다. 그 다음 후궁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떤 공세적인 정책, 후궁을 자극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광해군과 별다를 바 없는 현상 유지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공격을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까 그 앞서 보았던 어떤 인조의 그 표명과는 달리 이거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신생
인조 정권 자체가 이제 정권 초반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고, 또 당시 이 시기가 자신이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 쿠데타에 대한 굉장한 어떤 컴플렉스라 할까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용어로 기찰이라는 일종의 이제 정탐 활동인 거죠. 미리 정권의 불만 세력들에 대해서 뭐 함정을 파놓고 접근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탐문을 한다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되니까 또 굉장히 무리한 고변, 그 영모 사건에 대한 어떤 제보. 근데 이게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제보라서 굉장히 뭐랄까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또 잡혀감으로써 인조 정권이 불안해지는 그 역효과도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사실 후금 입장에서도 보면 당시의 후금은 조선보다는 명에 대한 이제 공세를 집중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산해강 외곽의 어떤 명예 군사 요새를 공격해서 그것을 돌파한 다음에 산해관을 통해서 만리장성을 넘어서 명내지로 들어가려는 이제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후금 입장에서도 조선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던 것도 이런 현상 유지가 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후금이 요동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그 여진인들, 나중에 만주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만주인들하고 요동에 살던 한인들이 같이 동거를 하게 되는데, 이 둘이 동거를 하게 되면서 만한의 민족 갈등이 굉장히 불거지게 됩니다. 이런 어떤 후금 내부의 요인, 그리고 후금이 당시에 이제 명과 적대적 관계에 들어서게 되면서 경제난에도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후금도 조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 정묘호란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게 아마 조선과 후금 사이에 별다른 어떻게 보면 갈등이나 교섭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적으로 현상이 유지되게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도 있고, 사실은 인조 정권 자체도 어떤 자체의 군사력, 조선의 군사력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문신들 말고 도원수 장만이라든지 정춘신이라든지 남이용 같은 무장들은 적극적으로 전력의 열세를 인정을 하고, 전력의 열세를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비를 강화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현 상태에서는 수성, 아주 그 방어하기 좋은 그 요새 거점을 확보를 해서 수성하고, 거기에 이제 화기를 배치하고 돌격해오는 후금의 기마병들을 상대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을 펼쳤던 것이죠. 근데 다시 보면은 장만이나 정춘신 같은 사람은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펼쳤을 때도 조정에서 아주 유력한 어떤 무장 혹은 외교통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인조 정권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후금에 대한 어떤 외교 노선, 실질적인 외교 노선이 바뀌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그 사례는요, 반정 직후에 최명길 1등 공신이죠. 이 사람은 평안감사 박엽의 구명을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유에게 박엽을 좀 처형시키지 말아달라는 이제 그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박엽이라는 인물은 광해군의 최측근 인물이었습니다. 최측근 인물로서 외교와 후군과의 어떤 외교를 담당하던 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명길은 박엽이 외교와 국방에 어떤 능력이 있는 인재이기 때문에 구명을 시도했다라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박엽과 최명길 사이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적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 말 그대로 평안감사 박엽의 어떤 그 외교적인 재능을 아까워한, 군사적인 재능을 아까워한 최명길의 구명 시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최명길은 이미 반정 초기부터
후금과의 어떤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 후금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이 생각은 이미 반정 초기부터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 인조 정권이 후금에 대한 어떤 공세책을 하지 못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반정 1년 후에 1624년 인조 2년 1월에 어떻게 보면 반정의 그야말로 핵심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괄, 당시로 평안 병사, 병마절도사죠. 그 다음에 부원수로서 이 영변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요. 병력을 한 13,000명 정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조선의 가장 정의한 병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이괄이 어떻게 보면 농공행상, 1등 공신에 책봉되지 못한 농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또 하나의 이제 그 설은 이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고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괄의 아들이 이 영모의 고변이 돼서 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됐는데 이괄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영모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이래서 죽나 아니면 한번 반란을 일으켜서 죽나 그런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도성까지 이제 점령을 당하고요. 인조는 공주까지 피난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진압은 되었지만 이괄이 거느리고 있던 조선의 어떻게 보면 서북 지역을 방어하는 병력이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입장에서는 후금에 대한 어떤 강경책을 쓰고 싶어도 그것을 유지시킬 어떻게 보면 보장해줄 군사력이 엄청난 이제 손상을 입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조 정권은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날 때까지 후금과의 어떤 현상 유지 정책의 노선을 취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선의 군사력을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또 명이 후금과의 어떤 대결에서 우세를 점하지 못한다라는 국제 정세를 인지를 하고 후금과의 불가피한 교섭을 주장했던 혹은 유화 정책을 주장했던 광해군과 정말 다를 바 없는 매우 유사한 인식이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의 세 번째 주제인 인조 정권의 친명 배금 외교입니다. 오늘 4주차 강의에서는 인조 반정의 주도 세력과 명분, 그들이 정권 초기에 추진한 친명 배금 외교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묘호란 당시 조선 조정 내에서 발생한 주화 척화 논쟁의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